찬밥 문정희.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릿발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겐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는 사람. 이 빠진 그릇에 찬밥 훑어 누가 남긴 무조각의 생선 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녀.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네, 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란 무엇인가, 시인이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외연과 내포도 시대마다 계속 변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시인이란 무엇인지, 또 선생님이 작품을 쓰기 시작하게 만들었던 시인의 이상적인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지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좀 막연하다면 네. 사랑에서 출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선생님의 시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네.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슬픔을 이렇게 жил머지고 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아주 용감하게 나타난 시가 예. 선생님 시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네. 시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시대가 다 떠나도 시는 남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시에 대한 정의를 시는 못하라고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렇게 자꾸 점점 오답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시로 표현된 것만이 남는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살고 있고요. 시인은 누구냐면 저는 그 곡비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곡비는 그 옛날 사람이 죽었을 때 한 5일장, 8일장 지내잖아요. 네, 대신 그럴 때 울어주는. 네, 나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의 죽음에서도 곡비 비슷한 사람이 오긴 왔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후손들이 울어야 하니까 대신 이게 울어주는 노비를 곡비라고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스페인어권에도요 플라니데라라는 곡비 같은 존재, 우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는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시대의 울음이 될 수도 있고 시대의 가장 아픈 곳을 울어주는, 그것을 대신 울어주는 존재,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멋지게 울어주는 존재, 그게 시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곡비가 그런 어떤 대신 울어준다 해서 어떤 사명의식이나 직업의식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슬픔을 많이 사랑해야만이 울음도 또 전문적으로 슬프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곡비다 이런 얘기를 울어주는 자. 네, 죽은 자의 슬픔,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우는 그 곡비의 존재를 얘기했고, 그래서 그 사랑도 그래요. 저는 사랑 시도 좀 써봤는데 사랑이라는 것처럼 막연하고 크고 본질적인 것이 없잖아. 그러면서 너무 막연해갖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건데 굉장히 천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을 한 번이나 했나?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또 어떤 슬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랑의 대상 앞에서 저쪽과 상관없이
이 혼자 타오르고 혼자 쓰러져 버렸구나 이런 생각 굉장히 가무덥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제 밑바닥에는 14살에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 그 시신 그다음에 계속 그 따라다니는 죽음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단어로 얘기하자면 허무의식이 깊어요. 그래서 사랑도 막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게 헛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그냥 뭐랄까 어떤 열기가 있잖아요. 네. 그 열기나 광기 네. 그 뒤편에는 그것이 이렇게 차갑게 가라앉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럴 때 들떠있던 자기 자신을 오히려 굉장히 낯설게 감각하게 되는 어떤 네. 네. 인식이 선생님 씨에 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어떤 효과를 제가 생각할 때 낳느냐면 예컨대 이제 선생님하고 저희들은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 선생님이 펼쳐놓은 연애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랄까 그 열정에 같이 이렇게 녹아들게 되면 그게 또 그 감정에 같이 취하면서도 또 묘한 낯설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감정들이 낯설게 장악되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세련된 사랑의 감정이 또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냥 이렇게 열기와 열정만 있다면 그 사랑은 또 이렇게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여전히 그것이 사랑일 수 있는 건 바로 그 뒤 끝에 있는 어떤 그 떨떠름하달까요? 차갑달까요? 쓸쓸하달까요? 이런 것까지를 다 만질 수 있는 그 낯섦 때문이 아닐까. 아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비애 감정 뭐 이런 것도 써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야말로 참말인 것 같은 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시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랑에 대한 예찬이라든가 내 그 어떤 누구에게 헌시를 바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사랑이 주는 그 덧없음 그러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더 절절했던 이런 생각도 있고요. 부계적인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랄까요 토착적인 낯섦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닥의 깊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가 액조틱하게 흘러가지 않았던 것처럼 네. 사랑의 열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의 열정을 노래하면서도 그 사랑 뒤에 오는 쓸쓸함을 같이 항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사랑의 시가 좀 더 깊은 울림을 낳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너무 생각이 좋죠. 듭니다. 인생이 너무 덧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 덧없는 인생에 그래도 가장 강렬한 무기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솟았을 때 기뻐 죽겠어요. 어머 이게 나한테 오다니. 그런 행운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속에 내면에 정말 쓸쓸한 또 어떤 재가 같이 오죠. 선생님께서 네. 예전에 그 모처의 문학상 수상을 네. 축하하는 자리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때도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우리 선생님은 정말 저건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다가 선생님을 모셔도 선생님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어떤 것을 꼭 찾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쓰는 사람은 그냥 언제나 쓰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저렇게 훈련시키고 존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런 부단함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선생님도 어떤 종류의 침체기랄까 슬럼프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그 저작들을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는데 사실 뭐 용기보다는 낭패감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글들을 쓰셨을까. 네. 사실 우리 문학사 100년을 넘게 오면서 보면 네. 이게 우리의 큰 숙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좋은 시를 쓰는 것. 자기 세대의 언어를 대변하는 자로서 네. 그 어떤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를 끝부단하게 기울하고 그렇게 왕성하게 작품을 쓰는 모습을 항상 그 저희들의 숙제로 여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또 그런 부분 일정하게 이미
선생님 연배까지 네. 가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이현성 시인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그런 정말 그 아주 고수의 질문자 때문에 제가 많이 고백하게 돼서 제가 막 근사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감사드려요. 우선 축사에 상 투어를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냥 축하합니다. 뭐 앞으로 잘 쓰고 이것이 상 투어잖아요. 근데 한 시인이 혹은 한 작가가 신인이 되어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은 이를테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아주 아름다운 원시림이 새로 발견된 거고 새로운 별 하나가 뜨는 정도의 큰 사건인데 그냥 무슨 어떤 연례 행사처럼 올해 또 신춘문예에 당선했습니다. 누가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내 진정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째가 아니라 네, 처음인 어떤 첫 별이 떠오르는 것에 대한 나의 경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경탄을 상투어로 치사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읽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55년이 됐거든요. 이렇게 올해 등단 연조가 됐다는 것이 자랑도 아니에요. 제가 아직 그만큼 못 살았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55년이라는 것은 낡아가기 바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55년을 어떻게 잘 이어왔느냐. 장르도 거침없이 바꾸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거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미당 선생님께서 작은 재주로 봉오리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웬만한 재주를 가지면 산봉오리들은 있어. 그러나 저 거대한 산맥은 만들어야 해. 그래서 산맥을 만든다는 게 참 대단한 말씀 같았어요. 그때 어린 시절에 못 알아들었죠. 근데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가 제가 한 50대 좀 넘었을 때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실 때 뭘 남겼지?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산맥을 만들자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칼을 갈고 거대하게 좀 커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하면서 거침없이 장르도 넘어버리고 이 짧은 생에 내면의 여행으로서는 독서로서 많은 여행을 했고 몸을 움직여서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보니까 한 70대부터 65세 후반부터는 좀 이렇게 감각도 조금 자기 복제를 한다던가 또 볼 것만 본다던가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써뒀어요. 50대부터. 아, 많이 써두셨어요? 많이 써뒀어요. 사실은 선생님 그 발표나 창작이 워낙 왕성하셔서 네. 그런 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재고가 말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발표를 할 때는 거의 새로 써요. 그러나 일단 메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의 에너지랄까 이런 게 좀 넘쳤죠.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쓰면 되지. 무슨 시에 내가 갇힐 이유가 있겠나. 근데 그 당시 문단의 현실은 시인이 다른 장르를 가면 마치 외도나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좀 개방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어요. 특히 여류 시인 시대잖아요. 여류들이 딴짓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니까 시에 대한 내 어떤 순수한 감정은 지키면서 그래도 장르를 확산한 게 시극이었어요. 네. 다행히 발표할 때마다 공연이 됐어요. 그 공연이 너무 어렵거든요. 자본이 투입돼야 하니까. 그래서 시극이 뭐 명동 예술국장이라고 제일 큰 무대, 그다음에 국립극장이며 저 동숭동 대학 뭐 이런 데서 막 공연이 돼요. 그래서 시극은 됐죠. 그래서 에세이는 또 뭐 청탁이 오고. 근데 그 모두가 괜찮은 것이요. 타작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명작만 냅니까? 어떤 작가에게는 타작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명작도 있는 것이지. 타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네. 그것도 대작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 좋은 작품 못 써요. 그 아까 슬럼프나 만네리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좋았는데요. 서예가들이 확 일획을 끄을 때 단숨에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수하게 연습지에다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신문지에라도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끄어야지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영감이 차올랐다 해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거나 시극을 쓰거나 때로는 소설을 쓰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시를 쓰기 위한 하나의 그냥 어떤 에너지의 한 파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장르나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지 않나. 그리고 작품 중에는 지금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뭐 선생님 그 말씀을 좀 낮춰서 하셨지만 네. 생각해 보면 다른 장르의 작업을 하실 때에는 네. 그런 그 장르가 필요한 어떤 감정이나 네. 사건이나 이런 역사적 격동 이런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장르를 선생님이 도구적으로도 필요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맞아요. 네, 그런 시의적 절함이 또 뭐 국립극장이랄지 이렇게 다른 무대에 작품이 올라가는 네. 예,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근데 싶네요. 이쯤에서 제가 꼭 하나 겹붙이고 싶은 거는 그 장시의 아우네세라는 장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유관순 일대기를 쓴 건데 유관순 하면 우리가 유관순 누나, 열사. 그러니까 누나라는 말과 열사라는 말에 16살 소녀를 가둬버린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그때 야간학교 교사였거든요. 근데 16살 아이들이 그 공장에서 나중에 낮에 일하다가 밤에 와서 그 등불 밑에 일하는 아이들이 16살이에요. 저 아이가 유관순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유롭게 만세 했나. 나는 이렇게 비겁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유관순의 열사와 누나 속에 갇힌 유관순을 풀어내주자 해서 유관순의 자유의 비의가 무엇인가, 종교인가, 애국인가,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파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국심을 쓴 것은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자유혼을 쓴 건데 네, 오히려 문학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그 시죠. 작품이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남아서 유관순 모교인 그 이화여고에 그 유관순 동상 뒤에 서시도 박혀져 있고요. 또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신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백주기에 오케스트라와 같이 낭송도 하고 그래서 이 유관순의 혼이 나를 좀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네. 모두의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무기랄까? 네. 약간 그 접신되는 지경 이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한 대로 언뜻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오히려 유관순이 저를 불러들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애국자를 찬양하거나 이런 건 좀 서툴러요.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기념식에 막 서시를 쓴다든 건 너무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도 프로 시인이라면 또 쓸 때도 있는 거죠. 뭐. 네. 저도 또 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네. 예, 더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문정희 선생님과 함께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인터뷰도 상투화돼 있어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적당히 어떤 말을 해서 어느 정도에서 사람들이 좋아할지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지 않고 우리 이현승 시인과 얘기를 하니까 숨기지 못하고 그냥 저는 솔직하게 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시인이어서 네. 또 그렇게 질문을 아니, 할 수 질문이 있지 너무 않았나 좋았어요. 싶고요. 예. 네. 저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매우 제한적인 네.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부터 자기 시간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선생님에게 남은 시간의 한 줄기를 또 제 삶의 한 줄기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저한테도 좀 영광스럽고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시 한 편을 더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흙 문정희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은 것을 본 일은 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흑흑흑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